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밀라비들과 함께 얌요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탐방의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많은 커뮤니티를 둘러봤는데요. 어제 추천받은 아카라이브가 가장 뭐가 많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막 여러가지 글들을 올린 걸 많이 봤는데 아카라이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채널은 어디냐? 계단 미스터리 채널. 왜냐? 우리들은 오컬트 부잖아요. 오컬트 부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정체성에 맞춰서 계단 미스터리 채널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먹의 날이구나. 날로 먹겠다는 뜻. 그래요, 맞아요. 날로 먹을 거예요. 하지만 같이 무서운 거 같이 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정체성을 떠나보낸 거 아니냐고? 에? 뭐라는 거야? 몰라. 아무튼 오늘은 아카라이브 계단 미스터리 채널을 함께 둘러보겠어요. 거 좋은 거 같이 좀 씁시다. 뭘 같이 쓰자는 거죠? 어서 오세요. 똥하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똥도 반갑다는 건가? 얼버무리기는 야항이라고? 그래. 그런 걸로 하자고요. 아카라이브 같이 보자. 준비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준비됐어? 그러면 한번 같이 떠나볼까나? 부하 똥하 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준비되었으면 하군. 좋아요. 훌륭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짜자잔. 계단 미스터리 채널에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뭐부터 볼까나? 많은 글들이 있는데, 얌요의 구미를 당기는 글이 뭘까나? 7글자와 함께 사라진 비행기, 이런 건 재미없을 것 같고, 범죄자들의 부모의 말들, 이런 것도 있구나. 막 사건 사고들이 여기 넘쳐나는구만. 미스터리 사건 그거 탭을 눌러서 그렇겠죠? 뭐를 한번 볼까? 재밌을 만한 거 없나? 한번 넘어가 볼까? 아니면 조회수 제일, 이거 추천수를 제일 높은 걸 한번 볼까? 조종사들의 마지막 말을 한번 보죠. 뭘까나? 조종사들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거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했었던 말들이군요. 무전으로 했었던 말들이구나. 제발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엄마 사랑해. 아이고. 23살의 안드레이 니콜라 예위치 호드네비치 당시 훈련 비행사 풀코브 항공 612편 추락사고 2006년 8월 22일 러시아 아나파에서 상트로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러시아 국적의 TU-154M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상공에서 내우를 피하다가 실속으로 추락하여 탑승자 170 전원이 사망하였다. 저런. 너무 슬픈데? 그 다음 대사는 이게 뭐야? 오 씨발 날아라. 슬픈데 웃기다. 39살의 안토니오 가르시아 루나 당시 비행기의 기장 스페네어 502편 추락사고 2008년 8월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을 출발해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던 스페네어 MD-82 여객기가 이륙 직전 플랩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륙하였다가 양력 부족으로 실속하여 근처 도랑으로 추락.
탑승자 172명 중 154명이 사망했다.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웃어? 미안해요. 부장 무섭다. 미안해. 포틀랜드 타워 유나이티드 173편 해피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우리의 엔진이 꺼지고 있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공항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45세의 로드릭 비비, 당시 비행기의 부기장. 유나이티드 항공 173편 추락사고. 1978년 12월 28일 랜딩 기어 고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연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료 고갈로 모든 엔진이 정지해 포틀랜드 국제공항 근처의 주택가에 추락함으로써 탑승객 및 승무원 189명 중 10명이 사망했다. 승무원 자원관리 도입에 계기가 되었다. 너무 슬프네. 신사숙녀 여러분,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저희 탐색 시스템에 혼란과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차분히 계셔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정말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가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은 이것이 그저 우리 모두에게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질레, 우리는 모두는 언젠가는 가는 날이 있는 거지. 내가 이 모든 걸 초래했어. 그리고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던 게, 더 일찍 찾아내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깝군. 그렇지 않나? 32세 세자르 아우구스토 파둘라 가르세즈, 사고 당시 비행기의 기장. 바리르 항공 254편 추락사고. 1989년 9월 3일 잘못 입력된 비행계획 27도를 의미하는 0270을 270도로 착각했다. 로 인해 브라질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서 연료가 고갈되어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 탑승자 48명 중 12명이 사망했다. 처참하네요. 좋은 밤입니다. 잘 있어요. 우린 죽습니다. 59세의 지구문트 파블라스크, 당시 사고기의 기장. 에로티 폴란드 항공 505편 추락사고. 1987년 5월 18일 폴란드 바르사바를 출발해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인류신 IL-62M 여객기가 엔진 고장 및 기내 화재로 인한 비행 제어 개통상실로 바르샤바 근고의 숲에 추락하여 탑승객 및 승무원 183명 전원이 사망했다. 505편 추락사고는 2026년 현재까지도 폴란드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다. 와. 오 씨발, 우리가 우릴 죽였어. 씨발, 우리가 우릴 죽였어. 우리가 우릴 죽였어. 우리가 우릴 죽였다고. 씨발, 이런 개같은 비명소리. 40세의 호라시오 누네스, 사고 당시 부기장. 아우스트랄 항공 2553편 추락사고. 1997년 9월 25일 악천후 속에서 비행 중 피토간 결빙 문제로 속도계를 오인한 조종사들이 부적절하게 대처하다가 기체 통제력을 상실하고 급강하여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국경 근처에 추락함으로써 탑승자 74명이 전원 사망했다. 와, 박살이 났네요. 국어 섹션 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주여, 제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 44살의 콜레드 주스 아스카, 사고 당시 비행기의 부기장. 아틀라스 항공편 3591편 추락사고는 2019년 2월 23일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해 휴스턴으로 향하던 아틀라스 항공 보잉 756-300 화물기가
휴스턴 공항 접근 중 부기장이 실수로 복행 버튼을 눌러 트리니티 베이 늪지대에 추락했다.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했다. 슬프구만. 마지막 말들 잘 봤습니다. 극혐 소엽주의, 실험으로 위장한 동물학대 틱톡 영상? 이게 뭘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다. 물생활을 조금이라도 했거나 관상어에 관심이 많은 개붕이라면 물고기 나비비파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 물고기 되게 유명한 물고기 아니에요? 청소 물고기잖아. 청소 물고기. 막 이끼, 어항벽에 붙은 이끼 같은 거 막 청소해주는 물고기. 그거 먹는 물고기. 사실 나비비파란 이름은 유통명이고 공식 명칭은 셀핀플레코다. 이름 그대로 등지느러미가 크고 화려하게 솟은 것에서 따온 이름인 것. 그리고 이 녀석들은 주로 수족관에서 청소고기로 유통되는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최대 길이 무려 50cm에서 60cm에 달하는 대형어인데다가 하라는 청소는 하지 않고 밥을 축내며 어항물을 금방 더럽히고 크면서 점점 다른 물고기들을 괴롭히는 포악한 성격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렇구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구만. 오, 징그러워. 이것 보세요. 되게 징그럽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미국의 플로리다주, 일본 오키나와나 중국 남부지역같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위의 조건을 감당하지 못한 누군가에 의해 방류된 녀석들이, 역시 방생이 제일 나쁘다니까. 완전히 강을 지배 수만 마리씩 불어나는 것도 모자라 단단한 껍질 때문에 포식자들도 함부로 건들지 못해 개체수만 우후적순 늘어나는 최악의 침입종 취급을 받고 있다. 이거 키우다가 이렇게 막 방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아쿠아리움이나 그 근처에 수족관 있으면 거기에 기증하는 겁니다. 세계는 대략 2026년 5월쯤 틱톡에선 기괴하면서도 끔찍한 영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이게 프로필 사진, 뭔가를 실험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올리던 계정의 이름은 랩잽 게름? 프로필이나 영상 분위기만 보면 영어 TTS만 대충 씌운 영상들을 올리는 양산형 중국 계정 같지만 문제는 이 영상의 주제였다. 바로 위에서 말한 플래코들에게 실험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비상식적이고 역겨운 고문들을 가한다는 것. 그 고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엄청 잔인하대요, 여러분. 스크린샷을 올렸는데 민감한 사람은 주의 바랍니다.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눈 감아주세요. 이게 뭐야? 플래코를 매운 고추기름으로 넣는 것도 모자라 다른 영상에선 이 기름을 플래코의 입과 항문으로 주입하기? 너무한 거 아니야? 고추기름을 그래. 고양이와 플래커의 하이브리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고양이 농축액이라는 정체불명의 액체를 플래커에게 주사기로 주입하기? 그냥 미친놈이잖아. 이번엔 개구리와 플래커의 하이브리드를 만든다며 살아있는 올챙이 10,000마리를 똑같이 살아있는 플래커 몸속에 호스를 통해 강제로 주입하기. 에? 개구리알을 플래코 몸속에 집어넣고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지켜보기? 당연하게도 하루 만에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개구리알들이 플래코의 항문과 입으로 역류하며 결국 죽어버렸다. 이외에도 플래코의 몸통을 분리한 뒤 겉머리의 것으로 교체한다거나 강제로 담배 용기를 들이마시게 하고 심지어 2마리의 플래코를 데려온 뒤 꼬리 부분을 잘라 서로 받고 이식하는 등 도저히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는 행위들을 지속해서 반복했다.
심지어 고문당한 플래코드를 의인화 캐릭터로 만들어 굿즈를 내놓는 등의 기괴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하지만 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랩은 플래코를 넘어서 또 다른 침입종 동물인 아프리카 자이언트 달팽이의 붉은 불개미들을 상대로도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들을 이어갔다. 달팽이들을 소금으로 원을 그려놓곤 밖으로 나가질 못하니 갑자기 소금을 들이붓기. 참고로 달팽이들은 삼투압 평생의 현상에 매우 취약하여 소금을 뿌리면 녹아내리며 괴로워한다. 다른 영상에선 달팽이들을 유리섬유 조각 위에 얹어놓기도 했다. 성냥개비들을 이어붙인 뒤 묶여있는 달팽이를 거센 불길에 산채로 태워버리기. 참고로 저때 자막으로 탄 달팽이 냄새가 난다는 개소리를 했다. 매치 is born on after another. 개미들을 진공 포장시켜 물속에 하루 정도 담궈 놓은 뒤 죽었나 확인했더니 살아 움직이던 개미들이 하나둘 나타나자 투치로 남김없이 그을려버리기. 어마어마하네요. 당연하게도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안 봐도 되고. 두 줄 요약. 중국이 중국했다. 그리고 인간이다. 미안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쾌락 살인마? 쾌락 살인마가 맞는 것 같아. 무섭다. 정체가 뭘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잘 안 알려진 러시아 다크의 마약 전쟁에 대한 이야기? 두 개가 있네. 이것부터 볼까? 주의!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바탕으로 적은 글이나 정확하지 않는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마약을 옹호하는 글이 아닙니다. 마약은 범죄이며 한번 시작하면 기다리는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PC 환경에서 읽기 편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닉슨 대통령.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의 국내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에 반해 소련은 마약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심하지는 않았다. 소련의 스탈린은 마약 문제를 엄격히 다루었고 그 덕분에 스탈린 이후에도 소련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소련도 1980년대를 넘기며 이야기가 달라진다. 1982년에 발발한 소련 아프간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거대 마약 원료 재배지에서 나온 마약들을 접한 소련군들이 귀국하면서 소련 사회에 침투시키게 되었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대대적인 개혁 개방 정책으로 마약은 소련 사회 지하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한다. 다만 소련 정부는 이러한 마약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1987년부터는 마약 밀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였다. 땅땅. 하지만 1991년 갑작스럽게 소련이 붕괴하였고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독립하게 된 러시아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단순히 어느 나라나 한 번쯤은 겪는 경제 불황 수준이 아니라 경제 붕괴 그 자체였다. 러시아의 GDP는 40% 이상이 감소하였고 1992년 물가가 2500%나 폭등하는 미친 상황이 발생한다. 어마어마하네요. 기존 소련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완전고용 시스템이 사라지고 수도와 전기 그리고 가스 같은 공공재는 모두 민영화되니 해당 회사들은 폭리를 취하였다. 1991년 모스크바에서 촬영된 식품난 사기지. 쉽게 이야기하자면 충분한 노후연금과 취업을 보장해주며 도시가스, 수도, 전기요금이 거의 공짜였던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금과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고 도시가스, 수도, 전기요금이 수백 배로 올랐으며
평생 적축하여 모은 돈은 고작 빵 몇 개만 살 수 있을 정도로 화폐 가치가 폭락한 것이었다. 오, 절망적인 상황이네. 이런 미친 상황에 대량 실직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이 되어버리니 러시아 사회는 무너졌고 범죄가 활개치게 된다. 그와 동시에 마약 문제도 심각해진다. 절망한 사람들, 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등등 많은 러시아인들이 경제 위기와 치안기관의 붕괴라는 재앙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된다.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당시 사진. 하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는 여러 정치 문제와 전쟁 때문에 이런 심각한 마약 문제에 대응할 수 없었다. 1차 체첸 전쟁 당시 사진이라네요. 특히나 당시 러시아의 옐친 정권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는데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고 1차 체첸 전쟁을 말아먹는다. 그리고 모든 경제정책은 실패하여 정부는 파산 선언을 하니 러시아 서민들의 삶은 완전히 최빈국 국민들의 삶과 다를 게 없어진다. 이 사진으로 가고 세계 2위였던 국가의 위상이 얼마만큼 추락했는지 알 수 있다. 와, 러시아 클럽 무제한 저렴한 가격 2시간. 글쎄요, 이 덕분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러시아 사회는 암울해졌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덕분에 마약은 러시아 사회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다.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마약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러시아 연방 마약 단속국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미 러시아 사회의 마약은 너무 뿌리 깊게 박혀버렸지만 러시아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단속을 벌였고 그 결과 1990년대처럼 대놓고 길거리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모습이나 마약에 취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러시아에선 공개적인 마약 거래는 불가능해졌고 거래는 음지로 옮겨가게 된다. 한편 러시아권 다크넷의 역사를 추적하면 핵존 RU라는 언더그라운드 사이트가 나온다. 다크웹이 보편화되기 전인 1997년 등장한 핵존.RU는 다크넷이 아닌 일반 웹에 있던 사이트였다. 초기에 핵존 RU는 러시아 해커들이 본인들의 기술을 가시하고 해킹 방법을 공유하는 단순 공개 토론장의 성격이 강했으나 2000년대가 되면 핵존 RU는 해커들은 본인들의 해킹 기술을 실제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토론하기도 하였다. 공개적인 포럼이었던 핵존.RU 이용자들은 카드플래닛, 익스플로잇, XSS, 베리필드 같은 폐쇄형 사이트로 이동했고 그런 폐쇄형 범죄 사이트에 모인 해커들은 해킹으로 사기, 악성 코드, 기업 내부 자료 탈취 등으로 수익을 벌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에도 인터넷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고 그만큼 인터넷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 정부도 위와 같은 범죄 사이트들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몇몇 해커들의 신상을 특정하여 탈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식의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 가능한 다크넷이 등장하였다. 다크넷은 접속 허가가 필요한 네트워크나 암호화된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보안성을 극단적으로 높여주었기에 수사기관이 사이트를 쉽게 추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크넷이라는 암호화된 지하 네트워크가 유명해지며 해커들, 불법 프로그래머들, 반정부주의자들, 아나키스트, 범죄자 등등 러시아 사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인물들이 다크넷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2009년도부터는 다크웹에서는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늘어났고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위한 포럼들이 생겨나게 됐다.
초반에 러시아인 다크넷 사용자들 대부분은 핵존.ru 출신의 해커들이 많았기 때문에 러시아어 다크넷 포럼에서는 해킹 관련된 주제들의 글이 대부분이었지만 러시아 대도시의 인터넷 보급률이 80%나 되는 2010년대가 되다 러시아어 다크웹 포럼에는 핵존.ru 출신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대거 유입되었고, 이 덕분에 포럼에서는 해킹과 관련된 글보다는 마약 관련 주제의 글이 인기를 타게 된다. 암호화된 익명성을 유저들은 불법 마약을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고, 뭐라는지 모르겠네. 암호화된 익명성을 유저들은 불법 마약에 대한 마약 관련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익명을 이용해가지고 불법 마약에 대한 이런 글들을 마구마구 올렸던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2011년에 개설된 유명한 다크넷 마약 마켓인 실크로드에서 소수의 러시아인들도 마약 거래를 하긴 했다고는 했지만, 실크로드는 영어권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했기에 러시아인들이 살 수 있는 다크웹 사이트가 필요했다. 그리고 2012년 5월경 최초의 러시아 다크웹 마약 거래 사이트가 탄생한다. 그 이름은 알토디투였다. 초기에는 마약 관련 주제를 중심적으로 토론하는 포럼 성격에 가까웠지만 이후 이용자 수가 늘어나자 거래 중심 플랫폼으로 변환한다. 하지만 알토디투가 처음부터 마약 거래소를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기에 러시아 다크웹 이용자들의 넘쳐나는 마약 수요를 소화할 수 없었다. 이를 본 마약 제조업자들은 차례로 마약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낸다.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하네요. 이때 말리나 암베로드, 루토, 레갈랄시, 그리고 웨이 어웨이 같은 여러 후발주자 다크웹 마약 거래 사이트들도 생겨났지만 이들은 모두 규모가 작았고 지역의 마약 조직들이 직접 운영하였기에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할 만큼 체계적인 시작은 아니었다. 그 빈틈을 메운 것이 바로 램프였다. 램프의 로고. 정식 명칭은 러시안 어나니머스 마켓플레이스, 줄여서 램프라고 불리던 이 사이트는 2012년 7월 다크사이드라는 닉네임의 유저에 의해 탄생하였다고 한다. 다크사이드는 지방도시에 있는 평범한 프로그래머였지만 미국에서 급성장하던 실크로드를 보며 러시아판 실크로드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토르 네트워크, PGP 암호화, 익명결제 시스템을 도입시켜 전국적으로 마약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른 경쟁 업체랑 크게 다를 것이 없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 다크사이드는 오렌지라는 닉네임의 다른 마약생을 영입한다. 다크사이드와 오렌지가 램프를 다른 경쟁 업체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독특한 시스템들을 도입하였다. 램프는 다른 경쟁 업체와 달리 직접 마약을 팔지 않았고 오직 중개의 역할만 했었는데, 다른 경쟁 업체와 다르게 마약 판매상들로부터 등록비를 받았다고 한다. 사이트에 마약 판매자용 계정을 만드는 비용 300루블, 판매하는 약물 종류별로 받는 판매 권한이 400에서 800루블, 홈페이지 배너 광고가 700달러. 2010년대 초반 러시아의 물가와 환율을 계산하면 500루블의 가치는 현재 한국의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체감 가치이다. 대신 마약 거래건당 수수료는 받지 않았는데, 이는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한다. 다른 사이트들은 한번 거래할 때마다 3%나에서 5%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도 마진 때문에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램프에서는 등록비만 한 번 내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마약 판매자들이 램프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램프는 구매자들이 판매자들의 판매 게시판에 리뷰를 달 수 있었으며 마약에 관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도 만들었다고 한다. 사법기관과 국제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무기매매나 아동포르노, 그리고 위조 공문서 등등 마약과 관련이 없는 거래들은 엄격하게 금지시켰으며 해wan 간 분란을 막기 위해 정치 관련 토론도 금지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램프의 이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판매자들을 시스템에 편입시켜 조직의 체계들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마약 대량 밀수업자들 혹은 국내 대량 공급자가 몇백 킬로의 마약을 확보하면 각 도시별 재고를 관리하는 지역 판매 담당자에게 마약을 넘겨주기 위해 도시 외곽 공터나 산에 마약을 묻고 이후 스클라드맨에게 모든 마약의 위치 정보를 넘겨준다. 위 과정을 마스터 클라드라고 한다. 스클라드맨들은 받은 마약을 분산시켜 도시 각 지역에 있는 창고에 따로따로 보관했고 거기서 밀봉과 포장을 하고 모집한 클라드맨들에게 포장된 소량 마약을 넘긴다.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마약 운반책인 클라드맨들은 받은 마약을 도시 곳곳에 숨기고 그 위치를 촬영하여 스클라드맨에게 넘긴다고 한다. 스클라드맨들은 클라드맨을 모집하기 위해 SNS나 메신저로 다음과 같이 구인 홍보를 했었다. 자유로운 근무시간, 경험 불필요, 높은 주급, 학생도 가능, 일한 만큼 지급, 경력 상승 가능, 장기 근무자 우대. 처음부터 마약 운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단순 택배, 비밀 배송 업무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홍보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지원하였지만 이들은 조직의 전체 규모나 상층부를 알지 못한 채 가장 위험한 현장 업무를 맡았다. 다크사이드나 오렌지의 이런 시스템 도입 덕분에 램프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거의 받지 않으며 성장했었고 당시 러시아 마약 조직들 중에 많은 물량을 생산하던 리자드 팀도 램프에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램프는 2014년 러시아 다크넷 마약 사이트들 중에서도 선두주자가 된다. 그쵸? 번지기 맞죠? 이용자 수가 많아진 램프는 클라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는데 특히 구매자들의 편리성과 보안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자동 판매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자동 판매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았다. 판매자들이 벤치 아래 나무 구멍 속, 건물 벽돌 틈, 아무도 안 쓰는 우편함 등등 도시 곳곳에 미리 마약들을 숨겨놓고 인증샷을 찍는다. 구매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램프에 접속해서 자신이 마약을 수령할 지역을 선택하고 비트코인만 입금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판매자가 숨겨놓은 마약 위치의 좌표와 인증샷을 받고 마약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판기 같은 편리성은 많은 이용자들이 램프에 몰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고 추후에 나타나는 마약 사이트들의 마약 거래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혁신으로 램프의 연간 거래액은 최전성기였던 2016년을 기준으로 약 240억 루블을 하나 약 4,50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한다. 대단하네요. 램프의 규모는 비대해져 갔고 끝도 없는 성장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알토디트, 말리나, 암베로드, 루트와 같은 경쟁 업체들도 램프의 시스템을 베껴가며 더 낮은 가격과 수수료로 램프와 고객 경쟁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에 위험을 느낀 다크사이드와 오렌지는 경쟁 업체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고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하여 핵전.ru와 같은 해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슬립워커와 같은 전문 해커들과 대규모 해킹팀을 고용하였다. 모든 준비를 갖춘 램프는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바로 시작하였다. 먼저 램프는 최초의 러시아어권 마약 거래소인 알투디트를 디도스 공격하여
R2D2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고 계속되는 공격에 결국 R2D2는 문을 닫았다. 이후 슬림워커를 비롯한 해커들을 동원하여 암베로드 사이트를 탈취하여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였다고 한다. 다만 다른 증언으로 암베로드는 단순 고객수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을 폐쇄하였다고 한다. R2D2와 엠베로드 폐쇄 이후에는 램프는 경쟁업체로는 가장 위협적이었던 말리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암베로드 관리자들이 운영 보안 실수를 한 것은 램프의 해커들이 포착했는지 아니면 램프에게 매수된 내부자들의 배신으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결국 슬리워커를 비롯한 해커들은 말리나 운영자들의 신상 정보 확보에 성공했고 이들의 신상 정보는 램프의 손에 들어갔다. 말리나의 운영자들이 자신의 신상 노출을 알게 되자 운영자들은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했고 사이트에 모아둔 돈을 들고 잠적한다. 이렇게 경쟁 업체들이 램프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본 루토어는 바로 백기를 들었고 사이트의 마약 판매 기능 도입을 완전히 포기하고 러시아권 다크웹 마약 포럼으로만 활동하게 된다. 램프는 그 외에 중소형 러시아어권 마약 업체들을 전부 박살내고 무력화시켰고 2015년 말에는 러시아어권 다크의 마약 사이트에서는 독보적인 패권을 휘둘렀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램프는 레갈 RC랑 웨이어웨이라는 두 개의 경쟁 업체만 남겨두는 상태가 된다. 리갈 RC와 웨이어웨이가 이 시점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주로 램프가 다루지 않는 약물들을 판매했었기 때문이다. 램프가 주로 코카인, 대마초, 해시시, 암페타민과 같은 값비싼 전통적인 마약을 취급했지만 리갈 RC와 웨이어웨이는 합성 카나비노이드나 합성 카티논과 같은 비교적 싼 합성 마약들과 디자이너 약물들을 판매했었다. 합성 마약이 자연에서 얻은 물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제조 시설에서 화학적으로 만드는 마약이고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화학 물질을 배합한 혼합물을 허브나 식물 조각에 뿌려 대마초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합성 마약. 합성 카티논은 카트에 들어있는 각성 성분인 카티논과 비슷하게 효과가 나타나게 만든 인공 합성 마약. 디자이너 약물은 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의 화학기 구조를 일부 바꿔 만든 신종 마약. 하지만 2015년을 지나면서 러시아 전역의 값비싼 전통 마약보다는 값싸고 가성비 있는 합성 마약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이런 유행에 램프도 합성 마약에 눈을 들이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 리갈 RC와 웨이어웨이는 서로가 경쟁 조직이었지만 이대로라면 램프가 리갈 RC와 웨이어웨이 둘 다 박살낼 것은 명백하였기에 리갈 RC와 웨이어웨이의 운영진들은 접촉하였고 둘은 연합에 대해 협상을 했다고 한다. 짧은 협상 끝에 리갈 RC와 웨이어웨이는 히드라라는 조직으로 합병되었다. 이는 추후 러시아 다크넷 마약 시장을 통일시키고 단일 마켓으로는 세계 최대의 마약 거래량을 기록한 히드라라는 괴물의 탄생 순간이었다. 오. 무섭네요. 무섭다. 이런 거 재밌잖아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어둠의 세계. 개미 걷는 사람? 이건 뭐지? 한번 볼까? 해당 게시글에는 혐짤, 귀신짤, 갑툭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탭 좀 전체로 봐달라고요? 싫어요. 전체로 알았어요. 볼게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로 인해 도시가 초토화되었다. 당시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그림으로 남긴 인물이 있는데
요시무라 기시츠케이다. 오, 이게 뭐야? 개미 걷는 사람. 원폭의 엄청난 열선과 폭풍으로 인해 피부가 완전히 수처럼 새까맣게 타고 들어 진물이 흘러내려 마치 악어 가죽처럼 변해버린 생존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눈과 코, 입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극심한 통증과 충격 속에서 마치 개미가 줄을 지어 이동하는 것처럼 초점 없이 비틀거리며 걸어다니며 온전한 건물 있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끔찍하네요. 원폭의 엄청난 열선으로 피부가 녹아 온도가 낮았던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근육이 익혀서 물속에서 익사한 사람들. 참혹하다. 검은 빛. 원자폭탄 폭발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내린 방사능 낙진이 섞인 치명적인 오염수. 이 빗물을 마신 사람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한다. 개미 걷는 사람들. 히로시마 핵폭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개미처럼 줄지어 걷는다고 표현해서 개미 걷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엄청난 복사열로 피부가 녹아 온도가 낮았던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익사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표현. 무서워가지고 막 잡고 걷고 있다. 죽은 아이의 시체를 업고 있는 여인. 사실 개미 걷는 사람은 이 단어를 처음 퍼뜨린 작가 찰스 펠레그리노는 원폭간력 서적을 쓸 때 존재하지 않는 가짜 증언자들을 만들어내고 역사적 사실을 부적한 것? 네? 찰스 알 펠레그리노. 작가가 생존자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자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개미인간, 개미처럼 걷는 악어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임의로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의 완전히 날조된 서사, 히로시마에서 온 마지막 기차는 전량 해수되었다. 하지만 일본 당시 생존자는 개미 걷는 사람을 목격했으며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라 검증되지 않는 괴담이 되어버린 것. 오, 무섭다. 오, 진짜 무섭겠다. 무서워. 괴담 미스터리 이렇게 이것만 보는 거 싫어요, 여러분? 전체를 보자고요? 알았어요. 전체를 볼게요. 양기를 띤 귀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올려봄. 보통 귀신은 음기만 가득한 거 아닌가? 궁금한데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해볼게요. 내가 해외 커뮤와 그슨세와 한반도의 양기를 띤 악령에 대해서 올렸는데 둘 다 극음양생이라 해서 음기가 너무 넘쳐서 이게 양기로 변했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나니까 어떤 중국계 하교가 이것은 우리 가족들이 했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라면서 놀리는 거임. 처음에 동남아시아에서 터전을 잡고 살 때 근처 정글에 중국 주술사와 테마사들이 들어간 일화가 있었다고 한다. 근데 거기에는 중국 정통 주술사와 테마사들이 호미, 쉬폴, 이게 뭐노? 할 정도로 기괴한 존재가 있더라는 것. 그리고 걔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무언가의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동남아시아의 사악한 흑마법, 사악한 주술가 그리고 양기를 띠는 사악한 존재, 즉 이런 존재에 맞서서 의식을 치르고 제사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고 부적도 태워보고 별 지랄을 다 해도 안 먹히더라는 거. 그래서 지지치고 어찌 물러났는데 그때 거기 있던 중국 주술사와 테마사들은 그 존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여러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하더란 이야기를 풀어줌.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에서 발견한 불길한 존재에 대해서는
이름도 언급하기 싫다라고 할 정도로 이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 하교가 그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함. 말하는 게 주술다시 활동 하교 같은데 그리고 내가 다른 동남아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랑 맞아 떨어지는 게 동남아시아의 정글은 귀신을 가둬둔다라는 말을 했던 거랑 이어져서 지금 소름 존나 돋으면서 글 쓰고 있어. 그 정글 안의 귀신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후달달 그런 건 읽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이제 뭘 볼까? 어떤 걸 볼까? 이거나 볼까? 너네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이빨이라 생각해. 너무 건치어도 징그럽고 너무 가잉치어도 징그럽잖아. 그리고 너무 하얀색이어도 너무 이상하고 너무 까매도 문제지. 그만큼 기준이 없고 무조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치아 공포증인가요? 또 어떤 모양이어도 치아는 공포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최후의 요소라고 생각해. 그리고 웬만한 구어 창작물에서 이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뽑힌 치아를 모은다든지 그런 요소도 있고 말이야. 너희의 생각은 어때? 각자 취향은 자유니 다양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난 무조건 이빨을 고르고 싶어. 대충 뭔가 공포스러운 이빨 사진의 예시. 엄청 아플 것 같네요. 그렇군. 똥? 너무 무서워서 괴담에서 잘 안 나오잖아. 난 눈이 제일 무섭더라. 눈도 무섭죠. 맞아. 눈빛이 무서운 그런 존재들이 있어. 이제 뭐 보지? 아날로그 호러? 이 유튜버 기억하는 사람 있냐? 한번 볼까? 한국 재난방송. 이거 알아요. 몇 년 전 유명했던 아날로그 호러 유튜버인데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네. 한번 볼까? 무섭겠다. 보기 싫은데 안 볼래. 무서워. 쫄렸어. 안 볼래. 무서워. 무서웠어요. 뭐 없나? 나의 아들이 할로윈 코스튬을 벗지 않으려고 해. 가난은 힘든 일이지만 명절이나 휴일이 다가올 때면 유독 뼈저리게 다가온다. 할로윈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쓸 여윳돈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일깨워주는 날이다. 나는 오스틴을 데리고 자주 가던 중고 매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마트에서 안 팔려 밀려난 싸구려 코스튬들이 옷가지에 걸려 있었다. 조잡한 라텍스 마스크 몇 개, 촌스러운 파티용 모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옆, 하키스틱이 가득 담긴 골프 가방 옆에 오직 오스틴에게만 딱 맞을 것 같은 아주 잘 만들어진 녹색과 노란색 배를 가진 드래곤 코스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렇게 생긴 거. 코스튬의 디테일은 공을 들인 티가 역력했다. 실제로 반짝이는 비늘들이 작은 에메랄드 방패처럼 맞물려 있었고 비늘마다 각기 다른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크리스탈처럼 단단하면서도 유리나 플라스틱보다 가벼웠다. 어른들도 미소 짓게 만들 만큼 귀여웠고 마침내 내 가난한 아들이
학교의 부잣집 아이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했다. 아들은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그 옷을 입었다. 고무바닥으로 된 발, 발톱이 달린 날개와 손가락, 그리고 진짜 같은 꼬리와 턱의 정교한 만듦새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꿰맨 자국도 상표도 없었다. 수제 맞춤형이었다. 오스틴은 드래곤의 머리를 들어 자기 머리 위로 뒤집었었고, 아이의 환한 미소는 드래곤의 벌어진 입속 검은 망사 안으로 가려졌다. 아이는 내게 제발 사달라고 졸랐다. 우리 형편에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오스틴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오스틴은 하루 종일 그 코스튬을 입고 다녔다. 27일쯤이었나? 아이가 수많은 친구들의 코스튬 파티 중 첫 번째 파티에 갔을 때였다. 아이는 가는 곳마다 인기 만점이었고 드래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옷을 입은 채로 자고 싶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거대하고 푹신한 갑옷 모양의 침낭 같았기에 우리는 그러라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도 했다. 아이는 그 코스튬을 계속 입어도 되냐고 묻기 전에 마치 부모의 한심을 사려는 듯 집안일과 숙제를 그 옷을 입은 채로 다 해냈으니까. 우리는 허락했고 심지어 할로윈 때까지는 학교에서도 입고 있을 수 있게 해주었다. 오스틴의 학교는 매우 개방적이었다. 학생들은 다른 누구 못지않게 그 코스튬을 좋아했고 선생님조차 일과 시간 동안 오스틴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드래곤 오스틴이 말썽을 피우지 않은 첫 주였다. 할로윈 전주에는 받아쓰기 시험에서 드물게 A를 받아오기도 했다. 아이는 가끔씩 잘 보이지도 않는 망사 틈으로 채소를 먹고 양치질을 쓰며 매일 밤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샤워를 하는 소리가 났다. 아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굳이 말릴 이유가 있을까? 나는 오스틴의 마지막 할로윈이 단언코 이 세상 어떤 아이가 보낸 할로윈 밤 중에서도 최고였을 거라 확신한다. 집집마다 오스틴을 위한 작은 놀이공원처럼 간식과 장식이 넘쳐났고 드래곤 오스틴은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퍼뜨린 전설이 되어 있었다. 모든 어른들이 기사나 소녀, 여왕으로 분장하며 장단에 맞춰주었고 다른 아이들조차 오스틴의 코스튬을 흉내내어 드래곤 머리를 이끌고 평일 늦은 밤까지 초콜릿을 찾아 동네를 누볐다. 11월 1일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오스틴을 코스튬을 벗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다. 아이는 전에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이 한 적 없었는데 아내나 내가 등 쪽 지퍼를 내리려 하거나 드래곤 머리의 부분에 손을 뻗으려 할 때면 악을 쓰며 반항했다. 1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눈물을 쏟아낸 끝에 우리는 결국 백기를 들었고 아이를 바보 같은 꼴을 한 채 학교에 보냈다. 그날 오후 아내에게서 학교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내 머릿속엔 코스튬을 입은 내 아들을 일진무리가 괴롭히는 상상밖에 들지 않았다. 나는 불이 나게 학교 보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드래곤 코스튬을 입은 채 엎드려 침대에 누워있는 내 아들이 있었다. 보건교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걸어 나오던 아이의 뒤통수에 킥볼이 날아와 맞았다고 했다. 담장 너머로 날아간 공이 트럭 범퍼에 튕겨 가로등을 맞고 아들의 머리를 강타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이하고 지독히도 운이 나쁜 사고였다. 폭풍의 경로가 어쩌고 하는 그런 류의 부른 말이다. 다행인 점도 있었다. 교사는 코스튬 안에 있는 헬멧이 아이의 목숨을 구한 것 같다며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맥박이 느껴진다고 했다. 오스틴은 의식을 잃었고 뇌출혈이 있을지도 몰랐다. 우리는 서둘러 그 옷을 벗겨내야만 했다. 헬멧은 깎인 채 꿈쩍 토하지 않았다. 측면과 하단의 지퍼도 마찬가지였다. 보건교사는 지퍼 손잡이를 제대로 쥐기 위해 관리인에게 펜실을 빌려와야만 했다. 교사가 펜치로 지퍼를 깡물고 잡아당겼고 아내가 그를 거들었다. 우리는 그냥 놔두었어야 했지만 나까지 합세해 두 사람을 도왔다. 우리 셋이 안간힘을 쓰자 몸통에 박힌 칼을 빼내는 것처럼 젖은 나무가 쪼개낸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지퍼가 천천히 열렸다.
지퍼가 열린 자리 위로 뼈와 근육, 장기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깊고 새빨간 상처가 쩍 하고 벌어졌다.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조사는 기겁하여 서둘러 지퍼를 위로 다시 당겨 올렸다. 우리가 아이를 안아드는 동안 그녀는 진물이 흐르고 피가 배어나오는 지퍼를 최대한 닫으려 애썼다. 우리는 학교 구급차에 실려가는 아들을 따라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갔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기다렸다. 이윽고 눈부시게 새하얀 수술복을 입은 남녀 2명과 연녹색 수술복을 입은 남녀 2명이 아들이 있는 응급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파란색 밑창이 달린 간호사를 신고 마치 행진하듯 공식적이고도 기묘한 걸음걸이로 걸었다. 그들은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들 같았다. 하지만 그 이질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의료진의 등장은 아내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10분 후 2사람이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한 명은 드래곤 포스텀의 몸통을, 다른 한 명은 머리 부분을 들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식사가 다 끝났을 텐데 아쉽군. 그건 그렇고 우리 중 하나가 중고 매장까지 흘러 들어가게 놔두다니 믿을 수가 없네. 그들은 우리를 벌레 보듯 무시한 채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아내가 그들을 뒤쫓았고 나는 남은 2사람을 기다리며 문 옆을 지켰다. 아내와 앞선 2사람이 떠난 후 한 남자가 다급히 응급실을 빠져나왔다. 남은 여자 한 명이 떠나는 남자를 향해 이상한 억양으로 말했다. 마치 음성 합성 로봇에게 영어를 배운 듯한 그런 말투였다. 너는 여기서 그럴 수 없어. 남자의 목소리는 빠르고 매끄러웠다. 여기선 규칙이 안 통해 식인종아. 여긴 그냥 가축 우리일 뿐이라고. 나는 팔을 뻗어 남자의 앞을 물리적으로 막아섰다. 남자의 갈색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분노로 이글거리는 시선이 나를 내집꽂았다. 내가 물었다. 내 아들 오스틴에 대해 뭐 아는 거라도 있습니까? 내가 당신 아들에 대해 어떻게 안단 말이오? 그 의사는 머리에 방송 소품에나 어울 법한 반사거울을 달고 목에는 가짜 청진기를 두르고 있었다. 마스크는 그의 환한 2눈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라임 향이 나는 휘발유 같은 냄새가 났다. 나는 그에게 그 무리와 함께 응급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대체 정체가 뭔지 따져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강구하려고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오?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는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홧김에 그를 뒤쫓으려던 찰나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내게 달려왔다. 아내는 그 의사들이 병원을 걸어나가 주차된 차에 올라타 코스튬을 훔쳐 달아났다고 했다. 우리가 응급실로 돌아오자 본래의 의료진 무리가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들은 코스튬이 오스틴의 피부에 완전히 융합된 것처럼 보였고 어디를 메스로 그어도 오스틴의 살이 잘려나가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해명하려 했었다. 그 낯선 4명의 무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 코스튬을 벗겨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내와 나는 의료진의 바리케이트를 밀치고 들어가 수술대와 수술실 전체에 널브러진 반쯤 소화되어 지옥의 핏빛 덩어리로 변해버린 끔찍한 잔해를 목격했다. 그 우물 한가운데에는 마치 일주일 내내 위산 속에 담겨져 있던 것처럼 절여지고 쪼그라든 오스틴의 시계가 놓여있었다. 나는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전력으로 응급실을 뛰쳐나왔다. 내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파란색 화장실 표지판이었고 개워내기 위해 그리고 미쳐버린 정신을 쏟아내기 위해 그곳으로 돌진했다. 남자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신발도 신지 않은 덕분에 아무런 발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를 거칠게 지나쳐갔던 그 오만한 의사가 소변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들어온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는 새파란 밑창에 신발을 신은 채 열린 화장실 칸막이 문 사이에 반쯤 걸쳐 서 있었고 뒤통수만 보인 채 얼굴 앞면은 가려져 있었다.
나는 바람 빠진 그의 얼굴과 목가죽이 마치 안 쓰는 코트 모자처럼 어깨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그는 가짜 입술과 텅 빈 눈구멍이 달린 자신의 얼굴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뒤집어 쓰기 위해 칸막이 안쪽 시야 밖으로 끌어당겼다. 지퍼가 닫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그가 방금 내가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아챈 것처럼 몸을 움찔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그곳을 뛰쳐나와 울부짖는 아내의 품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보안 요원을 불렀고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자 화장실 내부를 샅샅이 뒤졌고 그가 사용했던 변기에 가득 찬 비와 반쯤 소화된 뼈 조각들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재밌군. 재밌네요. 에헴. 이게 또 뭐 보지? 너무 글을 많이 읽어서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 아, 좀 쉬어야겠다. 휴식 시간. 콜라 없어요. 오미자차 조금 남았다.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었어요, 여러분. 뭐 먹었게? 바로 돼지갈비. 맛있었겠지? 저녁은 아직 못 먹었어요. 곱창 아니지롱. 돼지갈비지롱. 곱창도 좋지. 빨간 짜장인 줄? 아니지요. 아, 정말 맛있었어. 엄청 맛있더라. 네, 맞아요. 어머니랑 같이 먹었죠.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냉면도 시키고 그리고 음료수도 시키고 그렇게 먹었어요. 만난 거 마이무라. 알았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또 뭐 먹지? 내일도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에헴. 알아서 체급을 불려주니 기쁘구나. 뭐 얌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라비들은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아서 체급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불릴게. 부장의 비밀 결사대가 이 소식을 즐거워합니다. 아, 그래요. 좋네요.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컴을 읽기 좀 빡세네. 이 계단 미스터리 채널이 재밌긴 한데 이게 게시판의 성격상 그 글들이 엄청나게 기니까 피로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아우, 힘들다. 재밌었다. 맞아요. 글자가 너무 많아요. 글자야 아빠. 즐거웠다. TTS요? 그것도 귀찮아. TTS도. 편의점 갤러리요? 아니요. DC는 무서워요. 안 갈래요. 왜 이렇게 덥지 오늘? 좀 덥다. 많이 덥네요. 오컬트 강령술은 뭐지?
오. 오. 아, 더워. 어제는 에어컨 틀었으니까 추웠던 거지. 오늘은 에어컨 안 틀었거든요. 그래서 좀 덥네요. 예. 원래 여름에는 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니까 되게 덥더라고. 맞아요. 전기세 때문에 그래요. 흑흑흑. 습해서 더 더운 것 같아. 맞아요. 덥더라고요. 왜 더워? 응? 에휴, 더워 더워. 덥다 더워. 아, 아우 덥다. 더워. 아. 싫어요. 안 틀 거예요. 재밌는 게 없네. 전기세 보태쇼. 고마워요. 전기세 보탤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어컨 틀라는 말이야? 잠시 저체창으로 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더워.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물 마시고 와야지. 내가 돌아왔다. 똥 안 쌌거든요? 아니거든요? 에헴. 좀 싸라고요? 오늘
모닝똥 했어.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싸면 된 거 아니야? 한 번 쌌으면 됐지. 아닌가? 아니에요? 변비한다니까 봐준다고?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아니에요? 여러분은 몇 번 싸요? 몇 번 싸는데 하루 한 번 아니야? 네? 아니야 그게? 응? 그런가? 그렇구만. 에템. 많으면 하루 2번 가. 그렇구나. 그렇군. 코가 간지러워. 코가 너무 간지러워요. 에헴. 애교 중에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게 무슨 애교예요? 뭔 말이야?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치즈지 클립을 따셨어요? 편의점 나간다고 하는 거는 떼라고? 그럼 나가는 적이 없는데 무슨 클립이지? 이게 뭔데?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귀여운 건데 사람들은 나보고 귀여운 척 하는 거라니 내 맘이 아프했어. 역겹네요. 이런 역겨운 영상 다시는 보내지 마십시오. 안 돼요. 진짜요? 코가 가끔 간지러운 날이 있어요. 싫어요. 안 볼 거예요. 또 애교 해주나 했음. 그랬구나. 기대했었구나. 아.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루루루루루.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지롱. 안 볼래. 와. 안 볼 거야. 안 볼 거지롱. 한번 봐줘. 뭐길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오빠! 나!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요. 그럭수록 영도데이 때 힘들 것이다. 아니야. 그런 거 보내지 말아주세요. 영도데이 때 그런 거 보내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안 행복한데? 안 행복해? 화목한 영상을 보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컴퓨터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글만 읽으니까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다. 다음 컴퓨터 한 방은 이거 개미chen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응? 간호사? 빨간 약 이름은 안 알려줬는데요? 알려줬었나? 알려줬던 것 같아. 까먹었겠지. 아마 까먹지 않았을까요? 응. 그랬을 거라 생각해. 에? 왜요? 왜? 그 정도로 세세하게 보진 않았을 거야. 유튜브에서만 봤대요. 유튜브에서만. 뭘 몰라 모르긴. 뭐 봐도 상관없는데? 그게 왜요? 뭐 문제가 되나? 싫어요. 에 몰라 알아서 해. 기운이 다해간다. 기운이 다해가고 있다. 으아. 10분 더 하라고요? 10분만 더 하라고요? 10분만 더 해.
라는 건가요? 30분 맞추면 좋다고요? 알았어요. 에헴, 에헴. 10분만. 내일은 굿즈 그리는 날인가? 맞나? 어디 보자. 시간표. 트위터 들어가 봐야지. 저는 트위터가 X로 변했지만 아직도 트위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네, 내일 그림 그리네. 그래요? 모두가 그렇게 부르나요? 엑스라 부르는 거 뭔가 욕 같아서 뜨있다라고 부르네. 맞아. 트위터가 아직 입에 이거 익숙하잖아. 몇 년을 트위터라고 불렀는데. 그립다, 그 파랑색. 하. 일론 머스크는 왜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꿨을까요? X가 간지가 났었나? 느낌이 있었나? 파랑새를 돌려다오. 흑흑흑. X가 좋은 거냐? 크흑. 얼마나 좋길래?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땅땅땅땅 땅땅땅땅땅땅 미디어 보기도 귀찮아졌다고요? 얼마나 귀찮아진 거야? 그래도 나름 재밌는 게 있다고요. 보다 보면은 재밌는 걸 봐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질리더라. 텔레비전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볼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 너무 자극적인 것만 봐서 그런가? 왜요? 질리더라고요.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겠어. 예능을 봐도. 요즘요? 유튜브 보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짜여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절제된 느낌이 있어. 난 날것에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짜여진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요즘 예능들을 대부분 보자면 막 힐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촌에 가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막 장사하고 막 외국 나가서 여행하는 거. 그 예능 같지도 않아. 그냥 막 예능이 좀 되게 일상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심심한 맛으로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예능을 나영석 PD식 예능이라고 하나요? 그런 예능 별로 재미없다고. 야미오 취향은 아니었어. 그렇더라고요. 맞아, CJ식 예능. CJ식 예능.
아니야, 옛날 나이 많은 MC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예능을 하면은 막 버라이어티하게 엄청 구르고 나와서 장기 자랑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트렌드가 바뀐 거지. 나이가 있어서 그런 몸을 살린다 그런 거는 없어요.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개그맨들이 연령대가 좀 높았거든요. 이경규님도 그렇고 조영기 아저씨도 그렇고 여러 코미디언들 보면은 막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막 이덕화 아저씨도 그렇고 나이랑은 상관이 없었다. 연예인들은 예. 그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되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배부른 시대가 오니까 그런 예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겠지? 30대만 돼도 힘들다고요? 건강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혼산이요? 나혼산 맞아. 어쩌라고 그거 연예인들 잘 사는 거 보여주면 박탈감만 느낀단 말이야. 보여주지 말라고. 그런 거 보여주지 마.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나온산 부장편 한번 해달라고요? 나온산 부장편이라. 오, 그렇구만. 아, 제게 그런 면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절대 조개 파는 곳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 시골 사람들한테는 그런 스팟 진짜 보물창고가 같거든요. 그런 스팟을 왜 알려줘야 되죠? 약간 제주도의 고사리 스팟과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조개 파는 곳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 외지 사람들 와가지고 조개 팔 거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되지. 있긴 있지. 안 됩니다. 바지락 조개 나오죠. 바지락 조개가 많이 나오고, 홍합도 막 따는 데도 있고. 안 돼요, 안 돼요. 저만 먹을게요. 안 돼, 안 돼. 나도 조개 좋아한다. 전복은 물이죠. 양식장에서 빠져나온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복이 나는 곳은 대부분 채취 불가하다고 표지판에 써져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연산이면 몰라. 자연산 전복 보러 가시려면 동해바다 많이 가세요. 동해바다에 널려 있습니다. 바지락 조개로 조개구이를 어떻게 해요? 못해요. 안 돼요.
조개구이 하려면 큰 조개가 있어야지. 큰 조개는 그 바닷가에서 잡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바닷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건 좀 바닷물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큰 조개들은 바닷물 밑에서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조개 씨앗을 막 뿌려가지고 조개를 캐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데서 캐면은 또 근처 주민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캐면 안 된대요. 요즘에는 조개 캐는 걸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곳이 많아가지고 조개는 식물이었구나.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어린 조개를 조개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린 조개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크면은 캐가지고 잡아먹는다. 거북선이 있긴 한데 다 잔잔해가지고 잡아도 뭐 군락을 이루는 데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널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흔하지 않아요. 조개 불쌍해. 당신, 조개가 불쌍하다고 하는 당신, 살면서 한 번도 조개를 먹어본 일이 없는 건가? 없다면 불쌍해 해도 된다. 조개 칼국수 먹어봤을 거 아니야. 봉골레 파스타 먹어봤을 거 아니야. 에? 그치? 된장찌개 바지락 그런 거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바지락 칼국수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칼국수 집이랑 그 설렁탕집 김치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겉절이 있잖아요. 약간 사카린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만드는 그 겉절이 김치 너무 맛있거든요. 아, 김치 먹고 싶다. 조개는 가게 사장님이 대신 죽여줘서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는 그게 메인이지. 뭐 사이다 넣는 곳도 있지. 업소용 미원을 넣는다더라.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네. 김치 먹고 싶다. 칼국수 김치 맛있지. 먹고 싶다. 에헴. 먹고 싶어. 침 고인다. 맛있겠다. 칼국수 장사를 했었다고요? 오, 그랬었구나. 오. 저녁이나 시켜 먹자고요? 저녁 먹기엔 너무 늦은 시간 아니에요? 겉절이 레시피 필요하면 적어둔 거 찾아서 알려주고. 겉절이? 겉절이 하기에는 뭐 괜찮아요. 빠빠빠빠 мяу-мяу-мяу-мяу мяу-мяу-мяу-мяу-мяу мяу-мяу-мяу-мяу мяу-мяu. 이 정도면 가져다가 받쳐야 먹음.
미친. 이걸 거절해? 괜찮습니다. 네. 김치 레시피 알아도 해먹을 것 같진 않아. 원래는 돈 주고 알려주긴 해야 함. 그런 걸 저한테 알려주려고 했었어요?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부장이 욕심이 많았다면 그 레시피로 쌀먹했겠지. 맞아, 내가 칼국수질 해가지고 그 김치로 장사하고 있었겠지. 어, 30분이 한참 넘었네. 몰랐어. 라면만 팔아도 된다고요? 오,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 거야? 엄청 맛있었나 보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내일 보자. 안녕.